진현이. 네. 회고록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최단기록 아니에요? 근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동에 예. 그 이제 사무실을 내시고 나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저 회고록 집필이고요. 매주 한 번씩 그 전직 그 청와대 수석들하고 그 회의를 했었어요. 점심시간까지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근데 그 저는 좀 오히려 늦게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준비한 거에 비하면. 아니 노태우 대통령 한 8년 걸렸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친이가 다시 결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친이라는 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19대 국회 아닙니까? 18대 기준으로 따지면 18대 친이었던 사람들이 19대에 그대로 그 서바이벌, 생존한 게 뭐 10몇 명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몇 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넓게 보면 비박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자서전을 그 낸 걸 가지고 회고록을 낸 거 가지고 뭐 친이가 재결집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별로 그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친박에 대한 어떤 뭐 일종의 그 반대편의 움직임이다. 그런 해석은 뭐 타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최평록 저는 이게 아주 이 미묘한 상징이 몇 개가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닐 텐데 출판사 측에서 먼저 2월 2일을 출간일로 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총리 차출이 되고 부랴부랴 지금 원내대표 선출이 2월 2일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친박대 비박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이제 이 전임 대통령이 출판사 그거 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진짜 그렇죠. 출판사지 말고 네. 어디 미아리 같은 데 가야죠. 역술인이 있는 거죠. 역술인이. 네. 그분이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어이 손이 떨리네 막 이래야죠. 그래서 이제 요건 우연의 일치지만 저는 이 책 내용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MB 정부의 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또 요즘에 이제 기류로 본다면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우린 열심히 잘했고 좋은 의도로 했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을 걸로 보는데 아주 제가 의미심장하게 보는 것은 2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지율이 이제 하락된 상태에서 올해 중반이면 임기의 절반, 반환점을 도는데 네. 그럼 미래 권력은 누구냐인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 아직 살아있어. 이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그 일부는 평이한 나 이렇게 대통령 국정수행했습니다 하는 보고서라면 2부는 뭘까? 2부는 보통 비사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역대 대통령이 아까 노태우 대통령 8년 혹은 돌아가신 후에 자서전이 엮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과시하는 하나의 징표로서 국정 회고록이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 이 회고록이 나오는 요 시기가요. 그 대통령의 성격하고 아주 비슷해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내요. 김영삼 대통령 네. 회고록 빨리 나왔거든요. 거기도 한 2년 만에 나왔죠.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좀 급하잖아요. 빨리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고 이러면 오래 걸려요. 이게. 그 지금 우리 이제 신 앵커님 하신 말씀이 좀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좀 성격이 좀 일을 빨리빨리 하시는 불도자 이런 리더십으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한 가지 그 다른 전직 대통령하고 다른 게 집권 여당으로부터 탈당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막판에는 다 그냥 탈당을 해도 끝났는데 그냥 이명박 대통령 제가 좀 몇 번 그 퇴임 후에도 뵀을 때 어떤 의욕을 갖고 계시냐면요. 전임 대통령 문화를 자기가 최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은 굉장히 안 좋게 끝나갖고 그냥 거의 식물 상태로 있었잖아요. 칩거하는. 근데 본인은 그런 게 아니니까. 탈당도 안 하고 온전하게 그래도 여러 가지 흠집은 났지만 그래도 그 정상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본인이 전직 대통령 문화를 최초로 창출하겠다라는 의욕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분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집권 관련된 혹시 무슨 비사랄까 이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충돌 얘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지금의 기세면은 한 뭐 4권 내지 5권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맘 먹으면 5권을 못 쓰겠어요. 그렇죠. 5권이 아니라 그냥 시리즈 연작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빨리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은 자서전이 아니고 본인의 참모들과 같이 쓴 이명박 치세 5년에 대한 자기 스스로 주장이나 자기 자평을 지금 내놓고 싶어서 그걸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게 빨리 나오니까 지금 이 순간에 논쟁이 붙어서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평가가 갑론을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보면.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군기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의붓아들을 7급 비서로 채용을 했고 5급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뒤늦게 아들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의붓 아들을 자신의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7급 비서에 채용됐던 아들은 5급 비서관까지 승진을 했지만 논란이 일자 최근에 사직했습니다.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보좌진에 국회의원들이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을 편법으로 기용한 사실이 최근 몇 달 새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도 논란이 있었죠. 자신의 보좌관 문모 씨가 사직하자 아들에게 문씨 행세를 하게 한 겁니다. 박 의원은 오해라며 적극 해명했지만 대포 아들이다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송강호 의원도 1992년 14대 총선에 당선된 이후 2010년까지 자신의 딸을 보좌관으로 기용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연봉이 도대체 얼마길래 자식들을 보좌관으로 채용을 하는 걸까? 자, 현재 4급 보좌관의 연봉은 7,149만 원으로 한 달 월급이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입법 활동의 선거 전략, 공약까지 이 전문 영역인데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법안은 2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문제 지금 이슈대담에서 집중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의원회관은 분위기가 아주 가족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팀장님, 불법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불법은 아니죠. 예. 근데 사실상 보좌관을 국회에서 세금으로 주는 입법 보좌관이나 뭐 보좌관이 여러 분야가 이제 우리 지금 신조 의원님 계시지만 하면은 이게 사실상 저게 국회 사무처 보좌관은 제가 알기로 일반 공무원 승급 급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국가에서 주는 세금,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입법 보좌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좋은 정책, 좋은 입안, 또 발의 이런 측면에서 보좌관 제도를 두고 있는데 내 친인척이나 내 자녀를 갖다가 보좌관으로 채용하면은 그게 과연 정말 국회의원을 진짜 제대로 보좌할 수 있으며 또 입법이나 발의하는데 어떤 충분한 그런 일이나 자료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모습이고 유권자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신 의원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공채를 하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 얘기할까요? 제 조카가 사실은 신 의원님 그 보좌관 뽑을 때 어플라이도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됐는데 안 하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얘기를 안 했고 같은 가문은 아니세요? 혹시? 전혀 아닙니다. 근데 신 의원님 그래서 이제 공채한다는 걸 제가 아는데 신 의원님 의원실은 분위기가 안 좋았겠어요. 공채를 하셔가지고. 딴처럼 가족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니, 그래픽 한번 보여주겠어요? 친인척 채용 회계 관리 등에서 투명한 장점이 있어서 채용을 한다. 아니, 이거 어떻게 투명하고 가족적이다. 어떻게 보세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진이요. 공무원입니다. 4급, 5급, 6급 나오는 게 왜 4, 5, 6이라는 숫자가 붙겠습니까?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예를 들면 장관이 말이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이 어디 자기 부서에 무슨 맥급이 특채가 되는데 그 딸이 됐다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사퇴까지 했어요. 근데 장관은 그런데 국회의원은 괜찮은가? 왜 괜찮냐고요. 장관은 안 되는데 국회의원은 괜찮아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회가 아직도 여의도가 이제 청와대나 무슨 광화문에 비하면 아직까지 윤리 수준이 아직까지 오히려 갑질 문화랄까 뭐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한 편이죠. 오손도손하고 좋죠, 뭐. 예? 아니, 근데 저는, 아이, 뭐, 네. 사석에서 나빠,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해명이 더 이상한 것이 국민들의 상식 눈높이로 보면 더 투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투명하죠. 아니, 중소기업도요. 네. 중요한 자리에 자기 친척을 갖다 놓는 이유가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장에서 투명하다는 것이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불투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요. 미국은 이 가족의 고용은 불법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에요. 고용해라. 단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 개인으로 주던가 인턴 형태로 쓰던가 혹은 자원봉사, 볼런티어를 하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국민 눈높이의 상식에 따라서 이것은 입법이 돼야 되는데 입법 시도는 있었다는 거죠. 워낙 이 문제에 대한 질타는 만성적으로 있어 왔으니까 다만 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왜? 이게 지금 편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경우 말고 좀 있어요.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마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박윤호 의원 보니까 무슨 대포 통장, 대포 차 소리까지는 들었지만 대포 아들 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좌관이 퇴임을 하니까 그 보좌관 이름으로 아들을 들어와서 일하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포 아들.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실제 아주 실세로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른바 이제 속된 말로 가라 근무. 그렇죠. 제대로 근무는 두고. 안 하는데 정만 두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요. 근데 실제 근무를 할 경우에는요. 그게 뭐, 그 자기 자식이건 뭐 친인척이면요. 그 급수 상관없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중요한 게 어떤 아니죠. 그게 되게 힘듭니다. 맞습니다. 아유, 어쨌든 지금 왜 국회의원의 외관이 가족적인 분위기인 곳이 이렇게 가다 보면 있는지를 이제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보시죠. 이런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이 사채로 고민을 하자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강제로 쓰게 한 각서를 근거로 협박하면서 성을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에요, 백 팀장님. 네. 사건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충청권에 있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충청권인데. 네, 예. 뭐 35세 된 공무원인데 이 공무원이 저기 지지난 연말에 어느 이제 그 유흥업소를 가서 예. 그 유흥업소 종사하는 여성 38세 된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과 단골이 돼가지고 이제 서로 그 깊은 그 교분을 하죠. 그런데 그 여인하고 친해지니까 그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사채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고리다, 높은 이자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4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그 돈으로 갚고 그 다음에 매년 40%의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40% 정도 이자를 주고 또 각서를 쓰게 합니다. 이제 지금 그 성노예 각서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이자를 못 준다거나 원금을 못 갚을 시점에는 한 달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하루.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달 중에 하루를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각서를 쓰게 하죠.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 동안 26회 무료 애프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성매매를 받죠. 예, 방송에서 참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현직 세무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의 범죄를 하고 있고 또 그 성매매 업소에 들락거리면서 그 여성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또 성노예 각서를 사용하게 해서 이런 그 애프터를 받는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40% 이게 공무원 꼴이죠.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단 지금
이게 기가 막히시죠. 예, 네. 일종의 이제 법률상으로는 성매매의 일종이니까 이자를 대신해서 이제 성으로 이게 대체해서 받는 거니까 성매매의 일종이니까 그걸로 처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이 여성분의 개인 인적사항을 전산망을 통해서 국가전산망을 세무공무원이니까 조회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처벌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본인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근데 이런 공무원들이 이게 어떻게 공무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야, 참, 아니,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이게 21세기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저는 이게 그냥 뭐가 바로 떠올랐냐면, 벌써 이제 오래전인데, 김기덕 감독이 좀 센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나쁜 남자라는 영화에서 여대생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폭들의 세계에서 유행처럼 그냥 전설처럼 전해진 이야기가 빚 못 갚으면 신체 포기각서를 받는다. 그래서 사창가에 팔아넘긴다. 이런 얘기인데 인신매매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이게 현대판 무슨 샤일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이거는 정말 뭐 공무원의 수준, 품위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바닥으로 패대기 친 그런 사건이라고. 근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의혹 궁지에 몰았다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 말은 있는 모양이라는 느낌이 팍 드는데, 나를 궁지에 몰았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아마 이 연이자 40%보다는 이 여성분이 쓰고 있던 사채이자가 뭐 연이자 200%에서 300% 훨씬 고리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제 그거를 본인이 빌려주고 이제 이게서 그 이자를 낮게 해줬다 뭐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갑질이 그냥 일상화돼 있는 그런 거죠. 갑질이. 그 40% 그런 폭리인데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해준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이 일상화되다 보면 잘해준 건 맞는데 이 잘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본인은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가해자 측 주장과 피해자 측 주장은 좀 갭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공무원이 일부는 인정했지만 이 성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 주장이거든요. 1년 반 동안 26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무려 한 달에 6차례를 요구한 적도 있다. 근데 이 여성이 나중에 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협박했다는 내용이 각서 쓰고 너 내 노예가 되겠다면서 왜 이제 와서 내 연락 안 받아? 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렇게 겁박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여성의 가족 이력을 다 빼서 너 그러면은 지금 네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가족에게 폭로하겠다. 이렇게도 협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다가 여성이 이제 정말 질려서 피하니까 협박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서 이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맞습니다.